금리가 예전에 1%에서 0.25% 올랐을 때 25%가 오른 건데 지금 5%에서 0.25% 올랐을 때 5%가 오른 거예요. 마지막 한 번 정도 남았다고 예상들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매파의 어떤 의견들도 많이 수그러들고 있고요. 결국 그때보다 지금 그 오르는 그 느낌이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좀 때려 맞을 대로 맞아서 크게 아프지 않은 느낌이고요. 달러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환율 보시면 더 내려갔어요. 원달러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거죠. 미국 금리는. 그러면은 이것도 임계점이 있고요. 언젠가의 임계점이 오면 한국도 환율 때문에 하느니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한은은 무조건 한 번은 올려야 되고요. 이제 가령 뭐 대차대표 축소라든지 미국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도산하는 건설사들은 한국에는 도미노처럼 연쇄해서 많은 기업들이 아마 도산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 한국의 이제 대출 수준은 그 상상 그 이상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이제 가계대출인 걸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올라온 거는 맞고요. 그건 이제 3년 동안 가장 크게 올라왔고요. 그 이제 이면에 보면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이 왜 올랐냐 하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그렇게 많이 산 게 많았고요. 그러면 그 이면을 보면은 건설이든 뭐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PF도 자동으로 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거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상환, 대차대조표 축소는 딴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층층이 있지만 이제 그 뭐 은행이든 뭐든 나갔던 대출에 대한 상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래했을 때 몇 개 기업만 이제 쓰러지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나머지 시스템은 이제 그대로 건재하게 하겠다. 그때 상황에서 정부가 액션을 취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분양단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 무주택자 이제 수요 대기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떤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팩트고,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은 약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약간 우려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는 조금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미국 부동산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해외 부동산도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금리가 예전에 1%에서 0.25% 올랐을 때 25%가 오른 건데 지금 5%에서 0.25% 올랐을 때 5%가 오른 거예요. 마지막 한 번 정도 남았다고 예상들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매파의 어떤 의견들도 많이 수그러들고 있고요. 결국 그때보다 지금 그 오르는 그 느낌이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좀 때려 맞을 대로 맞아서 크게 아프지 않은 느낌이고요. 한국도 이제 내려갈 일만 오를 일보다 내려갈 일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못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들은 어차피 뭐 40년 대출, 50년 대출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수요는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전세가는 좀 차등으로 보고, 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주택, 일반 빌라 전세가도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학생들도 많고요. 어떤 단기 근로자들도 많고요. 그것들은 빌라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꿈틀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오를 가능성이 더 많고 호재가 훨씬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히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게,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예전에는 진짜 파월의 입만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가 걔가 매파적 발언을 하냐, 뭐 비둘기파적 발언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히려 공포감을 느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러한 심리가 확실히 많이 사그라들었죠. 역대 금리 차다 보니까 뭐 외화 보유량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외화 유출량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환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요동치면 한번 이러한 것들은 왜 요동이 치는지 꼭 관심 있게 지켜보고, 뭐 10년물 국채금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뭐 부동산 투자자지만 꼭 한번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미국의 주가도 무덤덤하고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이런 끝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또 완전히 다르게 보고요. 파월은 원래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지난 작년부터 쳐올릴 때도 아무런 별 예고도 없이 그냥 꾸역꾸역 올려왔었어요. 그러니까 파월에 이제 입을 보는 것은 그동안 올렸던 그 스피디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할지 여부,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이런 부분이지. 그럼 파월의 의지로 이제 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달러 가치를 어떻게 하면 제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크거든요. 아직은 제가 보는 이제 견해나 이런 거, 달러 가치를 보는 견해는 뭐 원자재나 이제 원유 이런 걸 보는데, 아직까지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적어가 돼야 되고
되고 그거를 위한 이제 루트가 되는 원자재나 원유 가격이 그만큼 올라야 되는데 덜 올랐어요. 아직도 100달러 안 되고 전망은 좀 오른다고 했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근데 아직까지도 100달러가 안 되고 전망이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수요가 너무나 줄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의 소진 루트가 그렇게밖에 안 되면 달러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피어스님께서 이제 생각하셨을 때 그럼 미국이 과연 그 금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최대 어느 정도 선까지 높일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독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유로라고 하는 걸 잡고 있기 때문에 기축 통화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독일 통일 때 이제 보면은 금리가 얼마나 이제 인상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보면 6.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때 한번 적었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6.5%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6.5%가 되면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5.5%도 사실은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인가? 이러고 있는데 6.5%는 저는 거의 그거는 좀 너무나 부정적으로 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파월이 지금 계속 명분으로 외치고 있는 미국의 물가 수준이 안 잡힌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올리고 6%대를 가는지 마는지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가 되면은 지금 환율이 왜 내려갔을까요?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미국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갔다. 이건 두 가지예요. 진짜 미국 돈이 쓰레기거나 아니면은 외환 당국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외환을 좀 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연히 치솟을 빨간불이 될 게 확실하니까 환율은 쏟아붓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다음 달 외환 보유고를 이제 계속 루틴하게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5월달 급감했고요. 지금 또 7월에 보면 6월달 또 급감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오르고 있네요. 지금 마침 오늘 오전까지는 미국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렸었어요. 근데 저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미국 금리가 오르고 2% 차이 났으면 환율이 그러니까 한국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마사지를 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0.15%가 오른다는 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보합이니까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죠. 반응은 안 했는데 그렇게 유지를 하기까지는 뭔가의 이제 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공급에 대한 이슈는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뭐 여기 주산년 자료도 그렇고 공급이라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BF의 뭐 리스크 때문에 중단이 되든 그리고 혹은 뭐 갑자기 이제 부동산 소비 심리가 낮아져서 많이 자초가 됐잖아요. 저도 예년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치 않는데도 원래 서울은 5만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5만도 안 되거나 뭐 4만 몇천 요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은 더 이제 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착공을 안 하면 줄기 때문에 입주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이슈는 있으나 올해를 보자는 거죠. 올해의 이제 스팟성으로 금리도 그렇고 임팩트를 쳐맞을 때 이제 금리나 공급이나 이런 걸 한꺼번에 보는 거거든요. 올해는 서울 핵심지의 공급이 작으냐? 아니요. 올해는 작지 않습니다. 올해는 10,000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가 예정이 돼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죠. 해서 이러한 것들 일단은 이제 그 물량이 많으면 이제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대출 취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부동산에서 처음 시작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대출을 계속 이제 내준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룹에 대한 상환을 지금 4번 미뤘다가 올해 말인가 내년 초부터는 상환을 이제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동안 계속 이자만 냈어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빵꾸를 낼 것인가. 이거 가능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연장을 2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빵꾸가 났을 때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고 그때 이제 미국처럼 몇 개 은행이 넘어졌다. 이러면은 또 순식간이죠. 거기다가 금리 오르고 그리고 보니까 공급이 많아. 자, 양산불로 왔다. 내년 초에 왔어요. 그러면은 원래 작년 말 뭐 이렇게 겪었던 그 샤크가 또 없으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자꾸 뭔가 이제 이런 거는 뭐 추상적이고 일어나지 않는 거고 구독이 뭐 무서워서 못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피어스님께서는 계속 2대1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피어스님께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블랙스완을 주의해라. 그렇죠. 블랙스완을 주의해라. 네, 이제 맞죠.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건데 네. 그럼 그 정도의 이제 블랙스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그거를 생각하시나요? 퍼센트로 가늠하기는 네. 어렵지만요. 네. 퍼센트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그 나타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게 그걸로 말미암아 집값이 어느 정도 낙폭이 있을지는 이건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값이 사실 미미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누군가가 추세적으로 이끌어줄 그게 그룹이 없기 때문에 미미하게 오르는 것에 비해서 확률은 낮으나 낙폭이 이제 과대 낙폭 나도 모르는 낙폭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 그리고 확률의 기대 반응성 곱하기 그 기대값이잖아요. 이게 그 곱했을 때 뭐 이렇게 더 가능성은 낮지만 마이너스가 더 큰 거를 그렇죠. 곱해보면 결과치가 결과는 마이너스거든요. 떨어질 확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떨어질 확률은 낮지만 그 기대값은 엄청나다는 그 거죠. 결과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기대값도 네, 그렇죠. 그죠. 확률은 적지만은 네. 기대값도
그래서 제가 커진다. 말씀드리는 게 아까 초두에 제가 이렇게 했죠. 뭐 80%의 확률로 오를 확률이 있고 20% 확률에 이제 낮아질 확률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한 이유는 20%의 낮은 확률로 내가 쳐맞았을 때 그 하락폭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뭐 경로에 얽매이고 지금 가격이 이제 일상화되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M2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오른 소득에 비해서도 되게 그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압구정 이제 현대 재건축 되기 전에 현대가 평당 1억 되는 것에는 별 거부감이 없어요. 거기까지인데 그 정도는 돼야지 당연히. 이게 이제 오버슈팅을 했다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오버슈팅이 안 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을 먹고 세례를 먹고 부동산이 커가니까. 근데 지금은 단기간에 되게 오버슈팅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쇼크가 될 만한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쇼크를 한꺼번에 맞고 진짜로 낙폭이 크게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저희가 얼마 전에 용인에 10억 넘었을 때 분양가 10억 넘었을 때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10억 넘으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점점 다 이렇게 마사지 되고 있고요. 뭐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위기 때마다 대응을 했고요.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6.25 때도 집값이 올랐고 임진왜란도 겪었고 계속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 위기가 와도 우리는 집값은 올라갈 것이고. 리치 아빠님은 부동산 상승무세잖아 이거. 상승무세.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 그렇게 말해주고 아니, 있어요. 솔직히 너무- 제가 예전에도 저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2022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죠. 그렇잖아요. 멘탈 박살이 났어요 그때. 제대로 잘못하면. 박살이 났고요. 솔직히 모든 전망은 다 이렇게 그 현재의 지표를 가지고 그럼요. 확률을 네. 가면 찍히잖아요. 네. 뭐 전문가들이 말 그대로 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지표를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건설적인 토론을 그렇죠. 하는 게 이거 자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걸 제시한다고 저는- 보기엔 좀 좋다고 봐요. 저는 근데 다른 채널들 전문가들 입덕독이들 채널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뭐 피카라 이런 건 안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다주택자고 멘탈이 한번 바스러져 봤고 이렇게 투자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주택자의 지금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그렇죠.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투자자의 마음을, 부동산 투자자의 마음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한 두세 가지의 사실이죠.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관점을 서로 다르게 갖고 가는지, 그리고 견해가 다른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하락운자가 절대 아니고요. 전세 가격이 스물스물 오르는 거를 지금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스물스물 올라요. 그러니까 역전세 상태인데 3억이 역전세가 났었어요. 근데 스물스물 올라가지고 지금 2억으로 이제 올해 11월 달에 또 재계약인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흐뭇하긴 한데 이런 것들이 두 채만 있어도 그 4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정부에서 커버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값이 계속 우상향할 것인가? 그리고 네이마리님 잘 아실 텐데요. 원래 집값 초기에 상승을 할 때는 무조건 투자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걸 촉을 잘 보고.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네. 보통 그래서 완전히 올라설 때쯤 돼야지 이제 본인 수요나 갈아타기 수요 이렇게 되는 거는 그게 사실은 공식처럼 저는 그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반대잖아요. 지금은 좀 팔 사람들은 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지금 못 팔아서 그런데요. 만약에 세금이나 이렇게 좀 덜 갖고 가면 약간 팔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관점 얘기를 드리고 과거에 그 패턴을 꼭 반복한다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패턴이 많이 깨진 게 지금 인터넷 정보가 너무 리치 아빠님 최고입니다. 프롭테크도 너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냥 패턴이 완전히 깨졌고요. 속도도 달라지고 있고요. 지금 전세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요, 저도 저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이 부동산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와 고급스러운 정보들을 무료로 방출하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어떤 특정 도시의 수요와 물량, 입주 물량만 파악해도 굉장히 고급 정보였어요. 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도 교통 호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모든 부동산 플랫폼에서 수요와 물량, 뭐 공급 심리 이런 지수들을 다 정보를 제공해주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가치를 판별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그거는 거의 뭐 무료가 됐다거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있었을 때 그 반응, 흐름 같은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때문에 초보나 뭐 무주택자들이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토대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거 다주택자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우리도 내놓은 전세들을 좀 걷어들이는 상황이라서 전세 물량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또 월세 가격은 오르고 있고 그래서 실수요자는 결국 집을 사거나 얼른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돼서 지금 집값이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그래도 수도권이나 일자리가 많은 주요 거점은
그래도 매우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주구장창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 다양한 정보들 이런저런 정보 다 필요 없이 그냥 통화량 하나 봐라, 유동성 하나 봐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인구 줄어서 하락한다는 둥, 뭐 해서 하락한다는 둥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부동산 시장은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유치원 애들 학원비가 줄었냐, 산부인과의 병원료가 줄었냐, 뭐 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은 결국에는 화폐 통화량과 같이 흘러간다. 그런 식으로 제가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죠. 그랬다가 하락에 굉장히 힘들어했죠. 급격하게 이제 쭈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통화량을 보면 꺾였어요. 부동산 시장에 있는 유동성도 줄긴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총량이 줄면 비례 줄죠. 그러면 자산가들이나 대기업 고소득자분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일부 어차피 우리 투자자가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그들이 강남의 집도 사고 뭐 동탄의 집도 사고 하면서 지금 집값이 반등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게 모두가 돈이 없어도 돈 많은 몇 사람이 움직이니까 지금 막 시장이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패턴이 꼭 반복된다기보다는 또 새로운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패턴은 없을 거고요. 항상 개미가 설칠 때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날아갔어요. 날아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라고 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과 그리고 무조건 상승을 이제 보고 지금도 이제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낙천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과는 사실은 위기에 너무나 그분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네이마리님이나 우리 리치 아빠님이나 올해 초나 작년 말까지 멘탈이 한번 바스러졌지만 이분들은 대응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게 없었으면 지금 어디 갔다? 나락갔다. 맞죠? 그게 경험치가 있고 이 정도의 위기는 내가 버틸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털고 계신 거고요. 아니면은 힘들죠, 멘탈이 힘들어서. 그 부분 충분히 이제 저는 존중을 하고요. 하지만 또 한 차례의 위기는 저는 있을 수 있다. 그게 확률은 낮으나 낙폭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이제 얘기를 드리고 역사는 되풀이 되나 나선형으로 되풀이 될 것이다. 똑같아. 저는 이전 상승장에 매수를 실패한 고소득자 자산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고소득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근데 그 매수를 실패한,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다주택자가 아닌 뭐 자산가. 근데 보통 자산가는 아마 다주택자의 가능성이 높고 이제 주택이 없거나 한 주택밖에 없는 이제 고소득자들이 이제 아마 움직이는 시장일 거라는 그런 무주택 말씀에는 중산층. 네, 예. 저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과연 그런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요?